전시가 일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.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추는 춤이라는 작가들의 초상 사진을 중심으로 한 사진 작업이 있고, 알코올 중독자와 천사들을 위한 시라는 작업은 그 타이포 시 작업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했던 작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를 타이포시로 재구성한 작업이거든요. 전시 제목이 둘 다 이제 조금 장황한 제목인데, 제가 처음에 이 전시를 제안을 받았을 때 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제가 좀 되게 번아웃 상태였어요. 2018년에 광주 비엔날레를 하고 좀 많이 되게 지쳐 있고 굉장히 좀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.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작업이 광주 국군병원 그 예터 5.18 사적지 중에 한 군데를 촬영하는 작업이었는데, 이제 거기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병원인데, 결국에는 1980년에 그 광주와 2018년의 광주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내가 그 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너무 고단하고 굉장히 지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, 전시를 그렇게 완성을 하고 오프닝 날이 되었을 때 그 오프닝의 장면이 저한테 너무 좀 생경하게 다가왔었어요.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. VIP들, 프레스들, 사람들이 이제 각자 와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오고 가는데, 제가 보낸 시간들이 전혀 무관한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?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방전이 돼가지고 이제 너덜너덜해져 있는데, 또 몇 달 있다가 그때 광주에 같이 있었던 작가의 비보가 들려왔죠. 근데 그때 좀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, 그게 저한테 이제 삶과 예술의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. 그리고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올해의 작가상 그 후보 추천을 받았을 때, 그러면은 내가 이 전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,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작가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작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, 그 문제에 대해서 작가의 초상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올해의 작가상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미술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. 이 전시가 놓여지는 맥락 안에서 제가 작가들의 초상을 하는 것이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떠올렸던 장면들이 타이타닉에서 이렇게 막 그 두 주인공이 막 원을 그리면서 춤추는 장면, 그리고 또 그 밀란 쿤데라의 천사들이라는 소설에서 사람들이 다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 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는 주인공의 어떤 그 심정을 그린 그 장면, 그 두 장면을 같이 떠올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전시의 제목이 됐어요. 이게 뒤뚱뒤뚱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뒤뚱뒤뚱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좀 작가들의 그런 좀 애처로운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, 주정뱅이와 천사들을 위한 시라는 제목은 쿤데라의 그 천사들이라는 그 책에 천사와 악마의 웃음에 대하여라는 짧은 그 지문이 있는데, 거기 보면은 이제 되게 재밌는 게, 천사와 악마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안 된다. 사실상 천사는 그 시인이 만든 세계의 질서, 그리고 그 질서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신봉하는 자들이고,
악마는 어떤 사물의 질서를 부정하고 어떤 부조리와 무의미를 찬양하는 자들이다. 그랬을 때 이제 예술가는 어떻게 보면 악마의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니냐. 그런 생각을 했었고, 물론 이 세계가 이제 천사와 악마가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미술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, 적어도 저는 그 알코올 중독자에 가깝다. 이런 거죠. 알코올 중독자랑은 천사. 네, 악마의 사이드. 그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 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리킨 사진 수업을 하는데 제 수업을 들었던 이제 찬수라는 학생이 있어요. 그 찬수는 원래 어렸을 때 운동을 하던 친구예요.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훈련을 하면은 훈련한 만큼 기록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예요. 근데 그 믿음이 이제 미대에 와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죠. 악마의 영향으로.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습성이 있으니까 얘는 뭐 절대로 결석도 안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인데, 한 번은 이제 막 짐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막 땀에 푹 쩔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봤는데 그 자기 모습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래요.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자화상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. 그래서 찬수가 이번 작업에 좀 같이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로잉 머신, 노젓는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. 그거를 열심히 젓는 거를 이제 촬영을 했죠. 원래 그렇게 음악적인 요소를 전시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계획이 없었던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. 근데 첫 번째 음원이 9분짜리가 와가지고 를 들어보니까, 물론 이게 이제 노래고 약간의 악기가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로이어보트라는 그 동요가 그냥 4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짤막한 그 가사이고, 그거를 목소리로 계속 변주하면서 반복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말과 소리, 이런 좀 더 그 근본적인 그 언어적인 요소가 더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로 그 가사를 계속 변주하면서 전달하는 방식.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타이포 시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말과 글이라는 두 그런 언어의 어떤 형식적인 변주랄까?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. 전시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구현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, 그런 차원에서 좀 저는 흥미롭다고 느꼈어요. 결국에는 작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작업이니까, 그리고 어떻게 삶과 예술이 조화를 이룰 것인가, 그 문제거든요. 그 문제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10몇 년을 해보니까. 제가 처음에 작가로 데뷔를 했을 때 저는 조금 늦게 데뷔를 했어요.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그때 이미 저는 뭐 한 아이의 엄마였고 전업주부였고, 그때는 이제 직업란에다가 전업주부라고 썼죠. 저희 딸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 있는
한 4-5시간 촬영하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는 작가라고 쓰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었죠.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제 삶이 그렇게 되게 심플하게 2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삶과 예술이 더 작업이 밀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제가 학생들도 가리키고 출판도 하고 작업하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훨씬 더 넓은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직업란에 작가 혹은 사진 작가라고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죠. 지금 내가 가정주부라고 쓰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.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작가가 직업이 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게 나의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뭔가 내가 이 직업적으로 만든 관계들 이런 것들이 되게 기능적인 게 돼버리는 것 같고 뭔가 내 삶과 이렇게 더 거리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리고 미술계가 어떤 욕망을 구심점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그 질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게 기능적으로 작동할 때 직업적으로 되게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은 악마의 영역에 속한다고. 그랬을 때 작가가 직업이 될 수 있나? 어쩌면 그냥 그런 질서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때 내가 삶과 나의 작업이 더 밀착되고 작가로서 좀 더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네, 맞아요. 안 기대요.